저는 이 앞부분에 그 예, 편지 삶에서 또 채모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가 보다. 음, 근데 그 김성일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더 큰 거였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차들이 있는데, 당신은 뭐, 그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근데 김정일은 채무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그래서 그 조선에서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 황윤길이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잊혀졌지만, 김정일은 와서 조선의 그 채무를 세우고, 그 문화의 정수를 보여줬다 그래가지고서 길이길이 찬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성일이 그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사후에 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 김성일이 정통파인 거죠. 정통파고 나머지 실용파들은 그 시세에 이제 아부한다고 눕힌다고 이제 큰 평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그 자기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는 또 다른 거하고 연관하면서 설명이 가능한데 이 조선은 그걸로 버틴 나라예요. 그걸로.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교토까지 왔어요. 교토에 왔는데 대마도에서 40일, 개빈이 어디냐면은 그 사카이인데 사카이, 그다음에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그 도성, 교토에 와서 지금 두 달이나 됐는데 와가지고 빨리 국소를 전달하고서 답사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명인데 왕명을 시행하고서 가야 되는데 그 비남자에서 계속 그 기다리고만 있다고. 비남자가 대독사를 얘기한 거야. 대독, 그지? 대독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 이쪽 쯔시마에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지금 관백 전하가 관동에 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관동이 뭐냐면 도쿄 그 위에 갔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그 복속이 안 된 다이묘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복속회로 출정 갔다고. 전쟁 나갔다고. 그래서 아직 안 온 거라고. 야저도 기다려 달라고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항의를 하는 이제 글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히데시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볼 때 돌아왔는데 또 안 만나죠. 안 만나주니까 왜 안 만나주냐고 빨리 국서 전달하고서 가야 되는데 하니까 지금 그 지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대국에서 온 그 사절이기 때문에 사절을 맞기 위해서 새롭게 궁전을 짓고 있다고 환영할 궁전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궁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천황에 사는 천황에 사는 그런 이제 궁전을 수리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회에는. 그래서 거기서 히데요시가 같이 천황하고 만날 거라고. 근데 궁전을 수리하는데 뭐 그 멋있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나라는 그 적당한 데가 아는 데가 없는데 적당한 데가 달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그 궁전을 자꾸 지키친다고 그 얘기를 하냐고 이제 그 항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나온 겁니다. 5개월이나 되는데 온지가 왕명을 전하지 못하는 것 하기에 어 뭐 계획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이도쿠에 있으면서 관대에게 히데요시가 관동 정벌에 나가기 때문이요. 그 뒤에는 궁시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쪽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라냐면 그러면 빨리 만나려면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히데요시의 그 가장 밑에 있는 측근한테 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민부경
호인하고 상구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부에 있는 사람은 그, 그 교토를 관장하는 그런 그 관리고 상구 야마구치라는 사람은 히데요시의 그 세크리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걔네한테 뒤에 좀 와이르를 써가지고 빨리 만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선통신사의 처지가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럴 때, 요 당시에 요 기간 동안에 히데요시도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밑에 애들이 계속 조선 국왕 데려오겠다고 한국에 조선에 건너가서 사람을 끌고 가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조선 국왕이 아닌 거야. 아닌데 이미 조선이 자기한테 복종을 할 거라고 큰 소리를 똥똥 치고 다녔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 하고서 이 히데요시는 이제 고민에 빠졌던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성일은 이 다이도쿠지 절에서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심심하니까 관광 좀 하라고 권해가지고서 정사하고 서장관은 교토에 관광도 좀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한 발짝도 안 나갔다고 자기는 지주가 있지 그런 오랑캐 날아가지고 그런 데 어떻게 구경하냐고 왕명도 아직 전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다시 이제 들어오면은 결국은 11월 7일에 통신사 히데요시에게 조선 국왕의 그 국서를 전달해요. 전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답서를 금방 안 줘가지고 사카에서 답서를 받고서 근데 답서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 답서를 수정한 다음에 그걸 들고서 조선에 이제 건너오고 그때 이제 보고를 하고 아까 보았던 그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소가 그 겐소라는 사람인데 현소가 츠시마의 그 애교의 말하자면 브레인입니다. 애교 브레인 이 승려인데 아까 서산사라는 절에 살고 있는 그 절인데 그 린자이슈라는 임재종의 그 선종에 속하는 그 승려예요. 그 원래 후쿠오카에 있다가 거기서 초청이 와서 건너가서 거기서 무역과 외교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제 보내주신 글을 받아보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글이 답서에 히데요시의 답서. 조선 국왕의 국서는 전달했고 그 대신에 겨우 받아온 답서를 받아보니까 합화 박물이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네 글자를 고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합화 박물 요거 네 글자를 다른 걸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 츠시마에서 히데요시한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거짓말이야. 그 히데요시가 고쳐줄 일도 없고 와서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쪽 그 정치 권력 구조에서는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조선에서 박물 이런 글자는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답서에 포함된 글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히데요시 때 달려가서 고치도록 했다고 하니 아마 고쳐올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신이 얘기하니까 알겠다. 기다리겠다. 그런데 거기에 편지에 귀국이 먼저 입주한다면 이라고 한 글자가 또 있는데 이것도 고치라고 요구하니까 그 존사 겐소가 츠시마의 그 외교승이 일본 측이 뭐랬냐면은 니네가 한자 입조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했다고. 여기서 나온 입조라는 것은 조선이 일본에 입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명나라에 입조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네가 그 말을 오해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 못 고치겠다고 그 지지마에서 그 통보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편지 내용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한 번 뛰어 바로 대명국에 들어가서 400여 주를 우리 풍속으로 바꾸고 제도에서 억만년도록 정화를 시행하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조선 국왕한테 보내는 그 답서에 뭐라고 히데시가 썼냐면 명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명나라 400주를 자기가 정복을 하고 중국을 완전히 일본의 풍속으로 그 바꿔놓겠다고 바꿔놓겠다고. 그다음에 이 북경에서 그 중국을 다스리겠다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그 조선에 이 편지를 가져왔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아주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합파, 박물, 그다음에 입조 이게 있고 그다음에 대명국으로 들어가서 400여 주를 우리 풍속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 거죠. 네 개. 네 개가 이제 그 히데시가 준 답서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고 여기서 이제 항의를 하고 고쳐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어, 두 말은 고치는데 입조라는 말은 못 고치겠다고 입조라는 말은 못 고치겠다고 그 시심에서 답을 했어요. 하면서 입조라는 말이 입조라는 게 뭐냐면 입은 들어가다고 조는 조정이라는 뜻이에요. 조정이나 왕조. 그 입 조정에 들어가다. 이게 뭐냐면 조정에 뛰어서 들어가다. 조정에 무릎 꿇고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조정에 불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조정에 그 납작이 엎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입조란 말이 있는데 그 맥락을 보니까 이 조선이 일본한테 복속했다는 먼저 뛰어들어와서 인사를 드렸다는 식으로 썼는데 이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쳐라 하니까 지점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야, 그 입조라는 거는 조선이 일본에 입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의 대명에 중국이 입조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네가 쳐들어가 가지고 400여 주를 지금 정복한다고 그랬잖냐고. 그 말이 서로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그 설왕설래를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럴 때 이제 이 답서하고 국서 요거의 형식을 보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잠깐 보시면은 자 쥐에게 이르기를 뭐쭉 있어요. 그다음에 논어에 이르기를 일교 문서를 만들 적에 기침은 기초하고 세속은 토론하며 행인인 지우는 수식하고 동리는 동리의 자산은 유색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보낼 때는 A라는 사람은 기초 드래프트를 쓰고 이 바탕을 쓰고 이 B라는 사람은 요 드래프트를 갖고서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제 따지고 그다음에 C라는 사람은 제대로 문장 그 수식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검토를 하고 마지막 D라는 사람은 윤색을 한다. 아주 문장을 매끄럽게 그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교 문서를 만들 적에는 반드시 네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었다.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선은 5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다른 나라에 보내는 국서는 특히 중국에 보내는 국서는 그러니까 이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한테 가는 그 글은 그 조선에서 가장 문장을 잘하는 사람이 기초를 해요. 기초. 문장 먼저 그 드래프트를 써요. 그러면 대신들이 그걸 갖고 토론을 해요. 왕하고. 며칠을 두고 토론해, 며칠. 그 다음에 또 대신들 중에 또 글 잘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글자를 고쳐. 뭐, 그래 수정을 몇 번 해가지고서
그 완성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외교 문서 하나 그 쓰는 데는 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에 신경을 쓰는데 격식에 맞추고 이제 쓰는데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거의 뭐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시했던 그 문서고 이거를 그 승문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그 기초를 하는데 여기에 조선에서 외교 문서를 잘 썼던 계라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서 엄청나게 잘 썼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그 문장 한문을 쓰는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는데 사륙 병녀체라 그래가지고 말 네 마리가 좋은 마차를 끌고서 뛰는 것 같은 글을 써야 돼. 예? 그렇게 쓰는데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어떻게 쓰냐면 한 폭에 10줄이 되도록 잘게 써서 글을 만드는 것은 제형의 훌륭한 의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글은 딱 10줄이 되게 써야 돼. 10줄 되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도서되는 편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혁신에 맞춰가지고 또 쓰기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서는 요 10줄에 되도록 잘게 쓴다 그러죠. 10줄이 되도록 잘게 써서 만드는 글. 이것이 훌륭한 의절입니다. 이게 국서예요. 국서인데 자 이게 국서예요. 국서. 보세요. 이 첫 번째는 겉에 있는 제목이에요. 제목이고 이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 잘. 이거 읽으려면 안경 써 보여. 이 요거는 치지 않는 거. 요거는 겉에 있는 그 겉대기에 있는 타이틀이고 그 나머지 요게 이제 그건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10줄, 10줄. 예? 10줄에 글자를 조그맣게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대로 한 폭에 10줄이 되도록 잘게 써서 글을 만드는 것을 제형의 훌륭한 의절입니다. 그 일본에 글을 보낼 때는 이렇게 형식을 맞춰가지고 보내요. 보내는데, 그래서 이거를 좋은 종이에다가 10줄을 딱 써가지고 딱 라인을 찍고, 그 다음에 아주 급이 반짝반짝 나는 함에다가 담아가지고서 가마에 태워가지고서 보내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외교의 그 가장 중요한 형식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한테 어떤 국서를 보냈는지 조선에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수치로 생각하지 남아있지 않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카피를 하던 게 있어요. 이게 조선이 보낸 국서예요. 조선이 보낸 국서. 자, 이거는 그 뒤에 카피라고 지금 인쇄체이기 때문에 10줄을 이제 흩어서 한 거지만은, 이제 형식을 보면은 맨 처음에 조선 국강 이연 봉서 일본 국왕 전하라고 써요. 전하. 일본 국왕이라 그랬잖아요. 히데요시한테 전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요 끝에는 뭐냐면은 요거는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이걸 보면은 그 먼전 멀리 전에서 듣기에는 대왕께서 대왕께서 통일을 했다. 60여주 일본의 60여주를 통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주 비록 그 못못을 원하지만은 빨리 그 통신의 신의를 논하고 요 화목한 거를 그 고치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늦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럼에도 이를 통해서 린호 서로 이웃 간의 그 우위를 돈독히 했으면 합니다. 하는 게 요 국서의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일본 60여주를 정복을 해서 통일했다는 거를 명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축하를 해준 거예요. 축하를 해준 거. 축하를 해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신의를 다져가지고 그 목을 키워서 화목한 걸 키워가지고 서로 이웃 간에 우호를 다지자 하는 게 조선 선조의 국서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그 만력 18년 3월이라 했잖아요. 만력. 만력은 중국의 연호를 써야 돼요. 중국. 그 다음에 18년이 이게 1590년이에요. 그 다음 3월. 그 다음에 여기 별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폭은 쭉 있어요. 여기 쭉 있는데 생략해 놨는데 뭐냐면 별폭은 가져간 선물에 리스트를 쓴 거예요. 선물. 어떤 선물을 들고 갔는지. 이게 그 일본하고 서로 오갔던 국서의 형식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국서를 줬어요. 히데요시한테. 그러니까 히데요시는 이거 보면 그 축하한다 그랬는데 히데요시가 기대한 건 뭐냐면 조선 국왕이 자기한테 복속하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어? 복속 사슬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그 얘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선사는 도저히 그런 거를 시대적 생각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그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히데요시가 답서를 보냈어요. 답서를 보냈는데 우선 이게 10줄이 아니라 엄청 길어. 형식에도 안 맞고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의 그 사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선에는 이게 자료를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안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만 있는데 일본에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본국 관백 히데요시 간파쿠, 이 프라임 미니스터의 간파쿠가 히데요시가 그다음에 답한다 그랬잖아요. 조선 국왕 요거 각하라고 써요. 각하한테 답한다고. 근데 아까 하파하고 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각하. 자, 요게 이제 문제야. 요게.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글을 썼냐면은 록고운지 이 세이시아 조타이라는 이 승려가 쓴 거예요. 승려. 그 히데요시의 애교의 최고 브레인이 누구냐면은 승려예요. 승려. 그 록고운지가 지금 일본에 가면 킹가쿠지라고 있죠. 킹가쿠지 금각서 금으로 되는데 그거에 속한 절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장이 세이시 조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데요시의 애교 브레인이에요. 아주 뭐 쭉 썼어요. 쭉 쓰고서 맨 끝에 보면은 텐쇼 18년 텐쇼 일본은 연호를 자기네 연호로 썼어요. 중국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몇월 하고서 일본국 간파쿠 히데요시라고 썼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각 하파라는 거 요 글자하고 그다음에 여기 날아보면은 쭉 있어요. 쭉 여기 쭉 보면은 요 맨 끝에 보면 일초 시깁 대명국 뭐 등등 있어요. 역 오조 풍소거 400여조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중국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400주를 중국을 정복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일본의 그 정치를 억만 년 동안 펼치겠다. 예? 이제 그러면서 당신 나라가 먼저 뛰어서 내가 그런다니까 먼저 뛰어서 입조했다고 썼어. 입조. 그죠? 입조라고 있죠. 예? 입조. 내가 중국을 정복한다고 딱 그러니까 네 나라가 겁이 나가지고 먼저 뛰어들었다. 그, 그, 구자가 뛰다는 뜻이에요. 뛰. 막 달려 들어와가지고서 바짝 엎드렸다는 뜻이야. 입조. 그래가지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니까 지심에서 뭐라 하냐면, 야, 인마 그게 아니라, 이게 명나라에 간다는 얘기라고, 명나라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가 귀국이잖아요. 귀국. 당신 나라가 먼저 우리나라에 복속해 들어왔다고. 그걸 보면은 니네가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그 근심을 피하려고 하는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먼 데 있지만은 아니에요. 다른데 먼 데는 그 조그만 섬 나라들이 그 나중에 빨리 오지 않으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엄포를 놓고 그다음에 나는 명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 사절도를 끌고서 그 군영에 그 군대를 끌고서 갈 테니까 그때 아니 내가 명나라에 들어갈 때 너네가 조선이 이 사절도를 끌고서 나의 군영 그 군대에 그 온다면은 그 더욱더 우리들의 사이가 더 돈독해질 거라. 이게 뭐냐면 내가 명나라에 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갈 텐데 그럼 니네가 빨리 너도 군대를 끌고서 우리한테 오라고. 우리한테 같이 와가지고 같이 나를 도우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쭉 하고서 그 다음에 나는 이 삼국의 세 나라의 가명을 그 펼치고 싶을 뿐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입조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박물, 목록, 영납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록에 있는 것 같은 박물은 영납 잘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박물. 그러니까 목록에 있는 것처럼 아까 별폭이라고 했잖아요. 별폭에 있는 써 있는 나한테 보내는 선물 이런 거는 내가 잘 받았다. 그걸 박물이라고 했어요. 박물.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걸 보고서 이제 거의 뭐 쇼크를 받은 게 뒤로 그냥 뭐 그 쇼크에 맞아가지고 길을 잊어먹을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그 각하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요 입조했다는 거하고 일본에 요 입조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 박물이라는 거예요. 박물.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이렇게 서로 호축을 했어요. 이 중국의 황제는 폐하라 그랬어요. 폐하. 그다음에 왕은 전하라 그래요. 전하. 요 동격에 있는 사람은 서로 전하라고 불러야 돼요. 전하라고. 요 전하 밑에는 각하예요. 각하. 아니면 하파.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중국어로 그 발음이 똑같아. 거샤. 똑같아. 거샤. 그런데 히데요시가 아까 여기 그 조선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일본국 전하했잖아요. 그죠? 일본 국왕 전하. 근데 히데요시는 뭐라 하냐면은 조선 국왕 각하라 그랬어. 네? 왜냐면 자기보다 밑으로 본 거예요. 밑으로 보고서 그 다음에 입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입조. 그냥 버선발로 그냥 뛰어들어와 나한테 납작하게 엎드렸다고. 그 다음에 박물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박물이 뭐냐면은 서로 동등한 쪽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그 예패라 그랬어요. 예패.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받는 선물은 이렇게 불렀어요. 밑에서 위에다 바치는 선물은 박물이라 했어요. 박물. 이 박물은 그, 그 영어로 하면은 트리뷰트예요. 트리뷰트. 그러니까 조공이에요. 조공. 그 트리뷰트를 또 다른 말로 지금 번역하면 조공이에요. 조공을 바쳤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박물이라고 하면.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물건은 그냥 사라 그러죠. 사물. 내리는 물건이라고. 그런데 이에 답사해 보니까 야, 그 목록에 있는 박물은 내가 잘 받았다. 이렇게 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히데요시의 편지의 뜻은 뭐냐면은 니네가 일본에 입조를 했다고, 복속을 했다고. 그 밑에서부터 달려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조공을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조선의 통신사들이 들고 가겠어요? 이걸 들고 가면은 그 사람들 그냥 목 달아나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그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고쳐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고쳐가지 않냐면은 요거를
그 뭐라 그래. 그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가짜로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문서 위조라 그러지 않나요? 아, 문서 위조, 그래. 위조, 위조. 문서 위조. 그 찌시마는 문서 위조의 달인들이에요, 달인.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입조는 안 바꾼 거야, 입조는. 자기네가. 그래서 우긴 거야. 야, 그 입조가 네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여기 대명에 들어간다는 거라고. 근데 되게 주어가 귀국이잖아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싸움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히데요시는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조선이 그 복속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명령을 내려요. 다시 한번 확인해 오라고. 진짜 복속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확인해 오라고. 찌시마를 또 가서 확인해 오라래. 그러니까 찌시마에서 부산까지 왔다가 도저히 뭐 확인할 수가 없으면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라 복속했다고 하고서 안 해? 그래가지고 그 명분으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친 거예요, 조선은. 그래서 이 문서가 그 인디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심지어 하파, 박물, 입조 등의 문구를 쓰기까지 하였으니 이 대국을 능멸한 것이 극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국을 능멸한 것이 극도에 달했다고 그 이제 분노를 펼치는 거예요. 100년 만에 통신사로 왔다가 그 오랜만에 왔어요. 통신사가 오랜만에 일본에 왔다가 얽매여서 고생을 거의 1년이나 하고 끝내는 나라를 욕되게 하는 글을 받들고 돌아가 군부에게 회부하게 되었으니 사신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결의를 하고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야, 입조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황윤기라고 서장관이 야, 여기 그냥 가자. 잘못하면 우리 죽을 것 같다. 저는 모르고 우리 죽일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자고.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가자고 하니까 끝까지 못 간다고 버텼어요, 김정일이.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그냥 가요. 가고 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설왕설래를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면은 요 하파, 각하, 그 다음에 입조, 그 다음에 요 박물, 요 세 개 갖고서 오랫동안 설왕설래 하다가 그 두 개는 이제 고쳐왔는데 박물은 그 예표를 고치고 이 각하는 전하라고 고쳐왔어요. 고쳐왔는데 이게 히데시가 고쳐준 게 아니라 걔네들이 위조를 한 거예요. 위조.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고서 떠나왔는데 입조 때문에 이제 자불안석이고 그다음에 명나라 일본이 침입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조선 가서 그 보고할 수가 없는 거야. 걔네 말 한마디 국왕한테 잘못했다가 목숨 날라가요. 당시에는. 내가 국서 전달해 주라고 명령했지. 이런 거 받아오라고 너네 보냈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나중에 이게 에도 시대 때 그 뒤에 그 국서입니다. 일본에서 조선에 보낸 이제 국서인데, 임진왜란은 훨씬 후에 보낸 국서인데,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봉지에 있는 거고 앞에 표지에 이거 보시면은 조선 국왕 전하라고 썼잖아요. 전하. 그때는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이 줄도 얘네들이 이제 예를 좀 배워가지고 줄도 맞췄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10줄. 그다음에 큰 종에다가 글도 조그맣게 썼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그거 맞추기 시작해요. 맞춰가지고서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서는 한 200몇 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없게 돼요. 외교적인 문제는 거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걱정된 게 이 대명국으로 들어가서 400주를
그 우리 조정 풍속으로 바꾸고 제도의 정화를 억만년도록 베풀 계획이 나의 가슴속에 있다고 그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어찌게 우리가 삼국의 이 말이 이때 삼국의 명나라한테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왜 나중에 이 해에 그 가을에 시대요시가 중국을 친다는 소문이 중국까지 들렸어요, 중국에.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소문까지 들려면 중국을 치는데 조선이 협조한다는 소문이 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요해 가을에는 조선 조정에서 이거를 그냥 안 알리려고 그냥 숨기고서 그냥 없던 걸로 하려고 하다가 중국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린다고 계속 보고가 오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그거를 설명해 주러 사신을 보내기 시작해요. 사신을 4번을 보냈어요, 4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일본의 정보를 알려줄 건가 갖고 뭐 엄청나게 또 논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터지고서 그 명나라가 일본이 저렇게 빨리 조선을 점령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저거는 분명히 쟤네들이 조선이 일본하고 협력해가지고 중국을 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 오해가 풀리는데 한 3달 반 정도 걸려요. 아, 2달 반 정도 걸려요. 2달 반 정도. 그래가지고 이 조선이 일본이 명나라를 친다는 거는 어떤 걸로 이 사람이 비유를 했냐면 두 여자가 국경에서 뽕나무를 놓고 서로 다투다가 나라가 싸매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불길이 중국가 치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요. 대명국은 우리 조정의 부모 같은 나라인데 중국에 화가 미치면은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국이 부모의 나라니까 뭐 모든 거를 다 바쳐가죠. 바치고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올 때 어떤 일본에 도착하면서 들어올 때 무슨 시점에서 약속을 했냐면 니네가 돌아갈 때 우리가 외국인들이 잡아간 포로를 더 모아갖고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돌아올 때 시점에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니네 막 포로 막아주 준다 그러더니 안 주냐고.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야. 근데 뭐 찌시마에서 할 리가 있겠어요? 뭐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뭐 대내전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결론 가면은 요 김성일이 세상을 뜬 뒤에 같은 경상도 지역의 정구라는 사람이 행장을 썼는데 이 행장에 김성일이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 뭔가를 모아갖고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나열을 했는데 김성일이 가장 평가받은 것이 뭐냐면은 그 유교적인 예의를 잃지 않고 일본에 가서 떳떳하게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적은 겁니다. 아주 선의사 얘기도 하고 선의사. 선의사가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선의사가 누구냐면은 고니시키나가예요. 고니시키나가. 나중에 고니시키나가하고 이 트시마는 한 팀이 돼가지고서 계속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마도에 도주가 의지라 그랬잖아요. 의지. 요시토시라고 하는데 일본말. 요시토시. 그 사람의 와이프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요 고니시키나가의 딸이에요, 딸.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엄청나게 독실했던 기독교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 근데 나중에 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서 그 정권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 이쪽 그 다른 쪽에서 이혼을 시켜요. 이혼을. 여자를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서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뜹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국분사에서 있던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번신이나 다름없고 그 밑에 있는 신하와 같은데 무례하게 그 가마를 타고서 들어왔다고 영접할 때. 이게 의지라고 했죠. 의지. 그 아까 부사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요스토시가 그 수치와 후회를 이기지 못해서 당연히 가마를 낸 하인에게 재료를 내 목을 뱉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이때 당시 사람들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안 돼요. 달라요. 완전. 생각하는 거나 하는 그 행동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정치구조하고 조선하고 안 맞는 것. 이게 이제 서로 악의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그 김성일이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끝끝내 그 정합회를 하지 않았다. 이거 정합회. 그 뜰에 가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다. 근데 뜰에 가서 절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 정원이 없었어요.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중에 평가했냐면은 김성일이 우겨가지고 뜰에 들어가서 그 무릎을 안 꿇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교의 채무를 세우고 그 덕목을 실현하고 오랑캐를 가르쳤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히데요시에 안 만나주니까 히데요시 비서들한테 돈을 좀 줘갖고 예물을 줘서 돈을 줘갖고 빨리 만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고 옆에서 했는데 김성일이 듣지 않았다. 꿋꿋하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서를 금방 안 주고 결국은 이 계빈 사카이에 와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북서가 왔다.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교토를 벗어나서 사카이까지 온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냐 하면은 일행이 모두 범의 아가리에서 몸이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이 받은 답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전하를 각하라 칭하고 보낸 예패와 박무를 영납하였다 하고 그 박무를 영납하였다 하고 밑에서 주니까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 뛰어 곧바로 대명국으로 들어가겠다느니 하고 귀국이 먼저 달려와서 근데 여기는 앞잡이라고 했어요. 앞잡이 되어 입조해 달라느니 했다는 등. 그래가지고 이 공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의리의 의가에 거절했다. 유교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그 키워드가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가 뭐냐면 the principle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원리, 의.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의예요. 의인데 이 의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하질서입니다. 상하질서. 예, 저는 그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유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상하질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하질서. 나머지는 전부 거기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의리에 입각해서 거절. 이것 때문에 이 의리를 체현했다는 것 때문에 김성일이 좀 찬사를 받은 겁니다. 조선 내내. 그래가지고 만약 이런 문구를 고치지 않으면 사시는 죽음이 있을 뿐이요.
사실 그래요. 이런 답서는 도저히 갖고 와서 자기 국왕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의리상 감히 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겐소가 일본말 겐소 발음이 겐소인데 현소가 요거를 고쳐가지고 왔다 이런 거야. 각하, 박물, 영납 등 6글자는 고치기를 허락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간 데는 입주한다는 말은 고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입주한다는 뜻이라고 핑계하고 마침내 고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들고서 이제 돌아왔다. 이 답서는 조정에 제출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조정에서 이걸 받았다는 기록은 전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수치로 이제 여기고 그다음에 이 명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밖으로 새가지고 명나라에 전해지면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없앤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논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제 이거 끝인데요. 끝인데 돌아오니까 이제 현소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히데요시가 대군을 이제 보내가지고 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진왜란에 이제 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재밌게 본문을 읽으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문의 맥락이 있으면은 조금 더 재미있어지죠. 이상입니다. 아무 질문도 좋습니다. 어떤 구절도 좋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상하질서가 가장 유교의 핵심 가치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첫째로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지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선은 대단히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김성일인 조선의 풍토에서는 엄청난 이제 각광을 받고 평가를 받지만은 일본의 풍토에서는 전혀 반대예요. 반대. 일본은 그런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그냥 빨리빨리 적응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뭐 그런 경향이 이제 강한 그런 나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쌤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아니, 다른 선생님들도 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나중에 할게요. 선생님, 그럼 제가 간단한 네, 질문 네,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아까 네, 외관 말고 세 네, 군데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합쳐서 네, 웅천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반란이 있어서 이제 외관 하나만 남겨두었다 음, 했는데 그 반란의 주체랑 어떤 음, 상황이었는지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음. 그게 조선으로 보면 중종 때인데요. 중종. 16세기 이제 초반인데 웅천. 웅천을 이제 그때는 제포라 그랬어요. 제포. 제포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거주지가 있었는데 왜 이제 거기다 했냐면은
일본에서 그 배를 띄워서 바람 가는 데로 가면은 그 글로 많이 들어온대, 배가. 자연적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 이제 그 일본 그 외국들이 이제 많이 오고 뭐 그랬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그 울산 연포라 그랬어요. 연포 세 군데인데, 왜 이제 반란을 일으켰냐면 거기 3천 명까지 그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주로 츠시마 이제 사람들이 준데, 그다음에 규슈 사람들인데, 조선은 그 기본적인 그 정책이 뭐냐면, 가장 그 추구했던 거는 무역이 없는 게 최고 좋아. 근데 무역이 그 어쩔 수 있다면은 철저히 통제해가지고 규모를 작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선의 양반들은 이 돈을 겁냈어요, 돈을. 특히 상업자본. 상업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네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외 무역은 더군다나 이제 더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그 무역을 규모를 줄이게 하고 이제 통제를 계속하는 그 방향의 힘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일본 그 거주민들은 요즘 무역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네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힘하고 조선의 움직이는 힘하고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둘이 부닥쳐가지고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폭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본에서 무역을 이제 하고 하니까 이 조선은 그 지방 관리들한테 월급을 안 줬잖아요. 조선은 그 기본적으로 중앙 관료만 좀 월급을 주고 지방 관료하고 뭐 지방 장군들이 뭐 이런 월급을 안 줬어요. 그 대신에 그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알아서.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런 게 그 약간의 그 뇌물 받고 강요해가지고 선물도 받고 그런 게 거의 법적으로 보장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 방식을 일본 그 상인들한테 적용을 한 거야. 가가지고 이제 계속 뜯는 거야, 뜯는 거야. 이제 돈 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그 불만이 이제 쌓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무역도 못하게 해야지 또 계속 뜯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서 막 싸운 거야. 근데 그, 그 사람들 상인들이 주고 뭐 좀 칼도 있고 하더라도 그 일국의 군대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 두 군데를 철수를 했어요. 철폐를 했어요. 철폐해가지고서 그 터가 아직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 웅천하고 이 진주고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 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쌓던 성 같은 거 경계 이런 곳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울산 연포는 완전히 없어지고 울산 그쪽은 그 뭐 지금 공장도 짓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쪽은 뭐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찾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산 하나만 남겨줬어요. 부산 하나만 남겨주고 그 다음에 그 조선에서는 그거는 계속했어요. 무역은 되도록 조금 하게 하고 그 조금 하게 하는 대신에 조선에서는 그 새삼이라 해가지고 매년 그 공짜로 그 쌀을 줬어요. 쌀을. 이거 줄 테니까 그 니네 무역 조금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쌀을 꽤 줬습니다. 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조선에서는 그 츠시마 상업 상인들이 욕구를 다루는데 그 경상도 세금의 한 절반을 썼다는 통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을 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무역을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더 커지면 이제 걸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은 그 해금 정책인데 물론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오는 것도 이제 받지 않고 그래서 그 16세기 중후반에는 서양의 선교사들도 오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상인들도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돈만 조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도 왔을 텐데 한국 아예 안 왔어요. 예, 일본 가고 중국 가고서 한국은 안 왔어요. 그 정도로 조선은
거의 봉쇄 그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김정일이 그 일본을 이제 갈 때, 통신사로 갈 때는 이제 부산 한 곳밖에 없었던 거죠, 통로가. 근데 이제 그 츠시마 상인들이 그 통로가 안 하고 무역이 막혔지만은 그 서울은 엄청나게 올라고 애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무역을 넓혀 오려고. 너네 오지 말라 그러면 아 우리가 좋은 선물 있다고 그거 갖다 드려야 된다고 바치러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삼포외란이라 그래요. 삼포외란. 정종 때. 지난 시간에도 음, 재미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임진왜란이 이렇게 그 막바지로 어, 이제 정리가 되나 어, 했더니 다시 막 불이 붙는 그런 그 국면도 조금 알 수 어, 있었고, 오늘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지금 되게 긴장감이 어, 높아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국가의 일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누가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왕이 결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된다고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래 어, 보려고 저래 보려고 막 짱구를 부리는 것도 음, 재밌었고 저는 그 스시마라는 섬이 문서 위조에 그리고 제가 읽을 때도 맥락을 모르고 읽을 때도 도대체 음, 이 섬에서 하는 관리들의 말 중에 뭘 믿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음,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에 제 상식에 임진왜란에 전혀 잘 몰랐던 또 다른 그 음, 어떤 쓰시마 사람들 이런 음, 사람들이 양쪽에 이제 눈치 보고 하는 것도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자 하나하나 진짜 음,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 글자 몇 개를 안 고친다고 이게 그렇게 음, 큰일이냐 음, 이랬는데 여기는 목이 걸린 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문자가 중요해서 위조를 한다는 게 어, 그 그렇죠. 이 네네 그게 이제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이 공부를 오늘 수업에 들어서 저의 느낌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무늬 같은 게 있는데 음, 국면 국면이 다 아찔할 만큼 좀 위험했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되게 네, 가깝게 시간이 느껴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 상하관계에 대한 그 의식이 엄청나게 이제 강하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본하고 그 사이에서 국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걸 평등한 언어로 썼다면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상하 관계가 헝클어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그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사회 조직이랄지 정치 구조, 이게 상하 관계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건데, 만약에 어느 한 곳에서 뭐가 흐트러져가지고, 그, 틈이 생기면은 막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의리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그래서 중요한, 그 의리상 도저히 그건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관계건, 이제 그 배후에는 가슴속에는 항상 국내가 있는 거예요. 국내. 자기네 사는 곳에. 그 질서 구축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찌시마를 이제 그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 저기 안 올렸네. 보면은 거의 산밖에 없어요. 진짜 산. 땅이 없어요. 그 논이 있을 때가 진짜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그 해류가 있고 그래서 고기는 많이 잡힌대요. 근처에서. 사람들 늘 살았는데 근데 여기는 산도 많고 항구가 또 많아요. 산이 많으니까 골짜기가 그냥 굽이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배를 대가지고 그 풍랑을 피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그야말로 예전부터 외국의 속으로 있어요. 속을 해적들에. 근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게 무역이에요. 무역.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인데 중개무역이 왜 가능하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국내시장이 컸기 때문에요. 국내시장, 일본의 국내시장. 일본은 국내시장이 상당히 컸어요. 중세 때도. 그래서 물건을 일본에서 조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 조선에 팔려면 조선에 없는 거를 많이 갖다가 팔 수가 있고, 조선에는 어떤 물건을 갖고 와도 일본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이 막대한데, 그래서 무역을 어떻게 했으면 하면 좋겠는데 조선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얘네들 여러 가지 실적을 쓰는 거죠. 뭐 무역을 못하게 하면 뭐 무력으로 가서 분당지를 쳤다가 방화를 하고 막 사람들 끌고 가고 그런 걸 계속 했다가 무역을 좀 하게 하면은 그 좀 이제 평화롭게 지내고 나중에 그 일본한테는 뭐라 하냐면은 나중에는 그 무역하다가 안 돼, 조선하고 무역이 안 될 때 나중에 18세기 가면은 그 조선이 요새 아주 상당히 얘네 수상하다고 그 일본을 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다 수집하고 만약에 얘네가 친다면은 우리가 앞에 딱 나서서 막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중앙정부에서 돈도 갖고 그래,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중간에 서서 얘네들은 그 상전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관계를 서로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 문서 위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문서 위조. 근데 그 문서 위조를 하는 사람들이 얘는 도장도 다 파가지고 있어요. 도장도 다 파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그 이쪽 문서를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선승들이에요. 선승. 선승. 그 선승들은 임재정 계통의 선생님한테 그 맥락,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훈련도 하고 회계 문서 갖고 공부도 하고 해가서 이제 실력도 있고, 그 조선 그 사정도 잘하고 여행도 엄청나게 다니고 조선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 뭐 지금 말하면 아주 능수능란한 이제 외교관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간 거예요. 쯔시마만 갖고 이 한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사를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그 문서를 또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문서를 그 자기네 기록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종가 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이묘 이름이 성이 종씨예요. 종. 일본말 소라고 하는데 송의지, 소 요시토시, 속해 송가 문서라고 하는데 그 문서가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 중세 때는 별로 없지만은 이 근세에 들어서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 문서가 전부 이제 붓으로 쓴 거예요. 붓으로 쓰는 그 자기네 시의 소로분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문서의 3분의 1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국사편찬위원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 동경대학에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규슈 박물관하고 그 쯔시마에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요, 진짜. 엄청난데, 왜 한국에 있냐면은, 일제시대 때, 이 쯔시마를 연구하고, 조선 외교사를 연구하고, 일본 간의 관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 일본 교수들이 그 조선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많이. 그래서 경성대학, 제국대학에 그 조선사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그때 힘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연구한다고 그 문서를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배를 실어다가 이제 대학에서 쌓아놨었는데 그 1940년 쫓겨갈 때 그거 못 갖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음.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느낀 점하고 예, 질문 몇 개, 예, 한두 개 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그 타자인식이 이렇게 음, 어긋나서 음, 어긋난 음, 관계가 각 나라마다도 뭐 개인적인 거 있지만은 특히 한일 간의 타자인식의 음, 어긋남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그냥 정치적인 레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공동감, 음, 공, 집단 의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그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날 때마다 분출이 돼서 하나의 정치를 바꾸는 권력의 음, 방향 설정으로 되어 있는 지금도 그렇죠. 음, 한국에 한일 간에 그게 이제
임진왜란뿐만을 출발을 해서 그리고 그 식민지 시대 그거 식민지 청산 이게 계속되어 있어서 그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리고 조선 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왜곡시키는 그 기본이 되는 하나의 그게 돼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 타자인식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는 거 오늘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그 근거로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그게 그 대중들의 호기심 하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이 한일 간의 타자 인식이 다른 사람들 우리 저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게 역사의식이고 뭐 왜곡이라든가 이걸로 쭉 그 왜곡 뭐 역사 왜곡 이게 우리 식민지 시대 이후에 70년을 거쳐도 이게 계속되고 있고 그거 너무나 많은 소모가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바로 저기 청산하는 깨끗이 씻어내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의 청산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정말 그 한문도 좀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한문이나 문맥이 필요하겠다는 게 하나의 이제 제 이제 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인데요. 그 임재종의 승려들이 선방에 있지 왜 나도 다니면서 이렇게 오늘 그 선생님들 저기 얼굴들을 뵈니까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일본 철학 사상사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데 그 일본의 임재종이 이 선정들이 왜 정치에 이렇게 관여할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승려들이 조선에 왔으면은 조선의 승려들하고는 어떤 종교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그게 하나 이건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 가슴 아픈 감상인데 그 트시마라는 게 참 이게 여성들한테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마리아 그죠? 그 그리스도인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가졌다는 가톨릭으로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불행한 역사를 마치게 되는데 이게 저 이제 조금 시대를 훨씬 넘어서 덕혜옹주가 있었잖아요. 쯔시마에 시집을 갔던 조선의 고종의 딸인가요? 고종의 딸인데 그분도 쯔시마에 저기 다이묘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신이 이렇게 돼서 정말 불행한 삶을 마친 두 분의 여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분쟁의 섬 아니간에 거기에서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죠. 희생당한 그리고 슬프게 삶을 장식한 두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이제 워러스타인이 세계 시스템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그 콜럼부스가 미국으로 가고 여기 여행을 하면서 세계 시스템이 되면서 자본주의의 커다란 구조가 형성이 되는 그 시기가 16세기라고 그러는데 이 16세기에 조선은 세계 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의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분쟁을 일으켜가는 그런 시대에 한쪽에서 북을 때리면 다른 한쪽에서 관계는 없지만 울림이 있는 그런 시대가 개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타자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그 가장 근저에는 그 조선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 이제 그 차츰 이제 풀어나가고 하고요. 그 타자 인식이 서로 엇박자 이거는
서로를 모르는 건데, 그 가장 큰 그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그 느낌은, 생각은 여태까지 쭉 자료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졸로 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 서로 교류를 나누거나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전부 서로가 밑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리스펙트가 있고 아니면 최소한도 뭔가 좀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은 일본을 당 조선 내내 인간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짐승과 같은 그 인간들이라고. 근데 그 배경에는 그 외구의 그 기억과 역사가 아주 전면에 이제 깔려 있고, 그다음에 장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 뭐 등등.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히데요시 그 침략으로 인해서 도저히 제나라가 더 이상, 그래서 그 뒤에 통신사들이 가지만 일본에서 쓰는 그 보고서는 이미 가기 전에 머릿속에 다 있던 거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있던 거는 조선에서 이미 그 회전에 되고 있던 일본의 나쁜 것들을 모아놓은 그 텍스트가 있어요. 그거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서 일본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해서 쓰는 거는, 일본의 뭐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거는 다시 그걸 다시 카피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몇백 년을 계속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 조선을 졸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이후에 더 졸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툭 치니까 넘어지고 발로 차니까 뭐 저리 가서 뒹굴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바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승려들 요거는 그 중국하고 일본은 이 승려들이 서로 여행을 가고 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 빈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7세기 들어와서도 승려들은 왔어요. 일본이 그 중국 사람들 못 오겠지만은. 그리고 그 중국하고 일본의 그 불교 승려들의 여행이 어느 정도로 그 많았냐면, 중세 때는 중국에서 큰 절에 불이 나가지고 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승려를 일본에 보내가지고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요. 제목을 좀 달라고. 그럼 일본에서 제목을 잘라가지고 배로 실어서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이 승려들은 예전부터 이 자기네 불교의 교류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역에도 엄청나게 이제 관여를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임재종의 승려들이 왜 이렇게 활약을 이제 하게 됐냐면은, 사무라이 정권이 형성이 됐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를 백업해 줄 수 있는 그 종교로서 채택을 한 것이 임재정이에요. 임재정. 이제 그게 이번 그 달에, 다음 달에 하는 임재정 그 주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서 승려들을, 임재정 승려들을 불러갖고 그 가마쿠라 박후가 있을 때 가마쿠라에 절을 지어줘요. 그 가마쿠라 가면은 큰 절도 있잖아요. 뭐 겐초진이 뭐 쭉 있는데 그 절들이 전부 그 중국 승려들이 와서 열은 절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을 해준 것이 가마쿠라 박후의 실력자들이에요. 그래서 5개 절이 있어, 5개 절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조언을 이제 해주고, 교토로, 무라마치 박후가 교토로 갔을 때는 다시 임재정이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재정이 교토에 큰 절 5개가 오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라마치 박후하고 연결을 갖고 그 예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어서 히데요시 때도 히데요시도 이 사람들한테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조언을 걷고. 그래서 편지 쓰고 어쩌고 한 건 다 이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중국하고 결혼이 있었지만 조선하고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교토 귀족들의 사고까지 겹쳐다가 조선도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히데요시한테 이제 큰 영향을 이제 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임재정이
한국으로 치면은 조동종, 아니, 조계종하고 가장 가까운 그 종파인데, 그 왜 그 선을 안 하고, 뭐 이런 그 장사나 하고, 그 정치나 하고 다녔냐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 자살할 시간이 없어, 도대체가. 워낙 바빠가지고. 엄청난 부도 이제 부과를 했고. 오히려 일본에서 선을 한 그 종파는 조동종이에요, 조동종. 그, 다음 달에 하는 조동종. 이 사람들은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그래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근데 임재종은 이제 다르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쯔시마도 이 임재종 승려들을 초청해가지고서 이제 그 외교를 이제 맡긴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바로 희생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조선에서 끌려간 인디언한테 포로 중에 더 많은 숫자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가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서 독실한 삶을 살다가 기독교 받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몇 있잖아요. 오타 주리아라고 잘 알려진 사람 등등 해가지고 비극적인 여성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노예로 저 유럽까지 팔려간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는 뭐 저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저 연구자가 있습니다. 도쿄 가이국다에 갔고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나 사회 분쟁이 터지면은 약자가 당하게 돼 있는데, 그 약자는 여성하고 애들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때는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여성들이. 근데 그게 일본 애들한테 당한 게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 피해를 보고서 집에 들어오면은 안 받아줘요. 내쫓지. 버려뒀다고. 그런 비극적인 순환이 오랫동안 이제 계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시스템, 일본 이쪽 16세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선은 지독하게 닫혀진 사회예요. 어쩔 수 없이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이 북쪽 압록강하고 두만강 건너서 사람들하고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 쯔심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절대 용납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조선의 지배 시스템하고 이제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세계의 전체적 흐름에서 본다면 조선은 좀 동떨어졌던 거죠. 그 혜택이 뭐 그게 없으니까. 이 기독교도 조선에 첫째 기독교 신자가 생기는 게 1790년대, 80년대, 90년대. 근데 일본은 1550년대 뭐 벌써 기독교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 차이잖아요, 벌써. 그 정도로 격리가 되어 있던 그런 상태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차츰 얘기가 재미있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을 것 같고. 해사로, 경성의 해사록은 마찬가지로 그럼 다음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